허환구의 라디오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허환구입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8살 1학년 학생을 교사가 살해한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문제의 교사는 이미 정신질환을 알아 여러 차례 병가를 써왔고요. 사건 직전에도 6개월 질병휴직을 떠났다가 20여일 만에 복직한 상태에서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교사는 불과 범행 나흘 전에도 동료 교사의 팔을 꺾는 폭력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하네요. 학교는 시교육청에도 대책을 요구했지만 아무런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정신질환에 대한 치료가 완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직하고 동료와 수업 중에 수시로 폭력적인 성향을 보였는데도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니 너무나도 황당합니다.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에서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일이었다는 점에서 더 마음이 아픕니다. 안동문화방송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찬원입니다. 발이 편하면 하루가 편하죠. 바로 서서 바로 신는 바로인 슈즈. 특허 기술의 놀라운 착화감으로 신을 때 편하고 신을수록 더 편안한 바로인을 경험해보세요. 편안함의 시작, 바로인 슈즈. RSV 알고 계신가요? RSV는 독감 바이러스만큼 전염성이 강한 급성 호흡기 감염 바이러스로 영유아나 60세 이상 성인에서 감염 시 폐렴 등 심각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주로 독감 바이러스와 비슷한 시기에 발생하는 RSV. 자세한 내용은 의사와 상담하세요. 이 광고는 RSV 질환인식 캠페인입니다. 네, 2월 11일 화요일 라디오 오늘입니다. 1부 김세롬의 세상 맘사 함께하고요. 2부 이슈 오늘에서는 낙동강 녹조 독소가 사람 코 속에서도 나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죠. 잠시 후 낙동강 네트워크 임희자 공동집행위원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최유한의 시사 따라잡기 준비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오늘 많은 애청 바랍니다. 네, 젊은 엄마의 눈으로 바라본 세상, 김세롬의 세상 맘사. 안동시의회 김세롬 의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마음이 편한 세상, 살기 좋은 세상을 꿈꾸는 안동시의원 김세롬입니다. 네. 조금 전에 제가 오프닝에서 그 대전 초등학생 살인사. 네. 저는 이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란 게, 정식 교사, 학교의 그 교사가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 그렇죠. 정말 너무 마음이 아프고, 지금 따님이 또 초등학생이잖아요. 네. 또 남다르게 좀 다가왔을 것 같아요. 저도 여자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네. 평소에도 항상 아이한테 학교를 등굣길에는 꼭 큰 도로변을 다니라 하거든요. 골목길이 가까워 절대 가지 말라고 하는데, 그럼요. 믿고 맡기는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저뿐만이고 많은 어머님들, 아버님들 정말 마음이 어떨지 좀 가늠이 안 되긴 하는데요. 그렇다고 학교를 불신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학교 교육청에서, 교육지원청에서 이런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좀 아프거나 하신 분들은 좀 더 편하게 쉴 수 있는 자리가 있어야 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는 당연히 뉴스 속보가 떴을 때, 당연히 외부 침입자가 들어와서 범행을 했으려고 생각했는데, 아이고, 참. 끔찍한 일이었고요. 자, 김세롬의 세상 맘사. 오늘은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요? 네, 저는 하루의 시작을 MBC 라디오로 시작을 합니다. 요즘 라디오로 듣다 보니 속된 말로 제가 화딱지가 나서 못 살겠습니다. 화딱지가요? 예, 라디오 중간에 광고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파주페이 광고를 하면서 경기도 파주시에서 민생회복생활안정지원금을 파주 시민이면 누구나 10만 원씩 준다고 합니다. 아니, 같은 대한민국 땅 아래 이렇게 자꾸 차별이 생기는 것 같아서 욱하고 화가 오릅니다. 그래, 10만 원. 땅을 파도 안 나오는 금액이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은 다른 걸 지원해 주겠지라고 생각하며 속에서 화가 들끓는 것을 좀 참아보려니 그 전라남도 땅끝 마을 해남에서는 1인당 20만 원을 준다고 합니다. 해남은 20만 원. 네, 그래서 어쭈 이거 뭐지 하는 생각에 인터넷 검색을 하는 순간 보성군, 군에서는 30만 원을 준다 하고요. 전남 보성. 네. 30만 원이고. 그다음에 김제시는 50만 원을 준다 하고요. 예. 찾다 보니까 세상에 정점을 찍은 곳이 있습니다. 어디요? 전라남도 영광군입니다. 영광. 네. 그곳은 100만 원을 국민이면 주소지를 갖고 있는 누구나 1인당
원래 그전에는 뭐 세대주가 아니고 그냥 1인당 100만 원을 민생경제회복지원금을 준다고 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확정이 된 겁니까? 네. 이 모든 지원금은 그 해당 시군구의 주소를 갖고 있는 분들이면 모두 다 무조건 지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전국에서 14개 지자체가 민생회복을 위해 발벗고 나섰는데 이쯤 되면 여러분 궁금하실 겁니다. 우리 지역에서의 민생지원금 대체 안 하는가요? 못 하는가요? 예, 김세롬의 세상맘사. 오늘은 같은 대한민국 아래 우리도 너무 받고 싶은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 지역 주민이면 누구나 다 똑같이 받는 민생회복지원금. 뭐 네. 일부 지자체에서 10만 원, 20만 원 준다는 얘기는 좀 들어본 것 같은데 네. 전남 보성구는 무려 100만 원이나. 아니요, 영광군. 네. 영광군은 무려 100만 원이나. 네, 설 추석 그러니까 지금 한 번 주고 추석에 50만 원 나눠주고 해서 꼭 올해에 100만 원을 그래요? 준다 하더라고요. 이미 50만 원. 그리고 네, 준다고 추석에 한다고. 또 50만 네. 원. 와,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이 영광군 같은 경우가 뭐 살림이 넉넉하냐고 그런 것만은 아닐 것 그렇죠. 같고 우리에 비해서. 자, 우리 지역 지자체들의 민생지원금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오늘 그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선은 그러면 민생회복지원금이 어떤 건지 그 네. 소개를 좀 먼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민생회복지원금은 최근 고물가 상황에서 소비가 위축되고 고금리 때문에 가계 이자 부담이 가중되는 경제 상황에서 국내 소비 경제를 활성화하고 경기 회복을 위해 각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네. 지원은 물론 지원 근거를 위해 조례를 제정한 지역도 있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원래 당초 국회에서 전 국민에게 1인 25만 원, 4인 가구당 100만 원까지 지원금을 주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법률을 제정하여서 지역 경제와 골목 상권 활성화를 지원하려는 취지로 시작하였는데요. 예. 해당 법안이 한 차례 부결된 후 찬반 논란만 계속 진행 중이자 일부 지자체가 자체 정책을 추진 중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정부 예산안 편성권을 침해한 건 아닌가 하는 논란도 있는데요. 네. 지역에서 조례를 만들어 진행하기까지 하는 이 현 사안들을 보면 그런 부분들은 그냥 우려로 단순히 끝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뭐 정부 재정이 아닌 지자체 그 자체 재정으로 실시한다는 네. 말씀이신데. 자, 민생회복지원금 그러면 정부 발표 이전에 자치단체장 즉 뭐 시장이나 군수의 재량에 의해서 진행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미 많은 지자체가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진행 중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 궁금하실 거예요. 그럼 안동은 우리 뭐 봉화는 예천은 궁금하실 텐데요. 예. 경북에 아직 이 부분에 대한 논의가 공론화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죠. 예. 사실 올해 국회 추경 편성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재원을 각 지자체에서 충당할 수 있는지 네. 이게 가능한지 이게 궁금하잖아. 살림살이가 넉넉한지 줄 수는 있는지. 그렇죠. 근데 국회 편성과 관계없이 가능한 것 같습니다. 민생회복지원금은 1인당 1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 지급하겠다고 한 그 지자체 상황을 보니까 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재원을 마련한다고 합니다. 예. 이건 또 무슨 말인가? 예.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뭔가 머리가 좀 지끈거릴 수 있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은 통합개정과 재정안정화개정을 합친 말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국가나 도 또는 뭐 지방정부가 경기 변동을 대비해서 예산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별도로 마련한 기금입니다. 이거는 별도로 따로 뭐 저금해 놓듯이 네. 쌓아 놓은 그 돈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라는 네. 건데. 자, 그러면 우리 또 안동시 의원이시기도 하니까 네. 이 안동시 경우를 좀 자세히 좀 살펴보죠.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 지금 안동시에 얼마나 있습니까? 안동은 경상북도에서 최고 금액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요? 3,355억인데요. 정확하게는 3,355억 5,836만 6천 원입니다. 예. 그리고 안동시는 이렇게 할 수 없도록 막아놓은 거 아닌가라고 궁금하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얘기를 드리면 예. 안동시에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해서 그 목에 맞춰서 돈을 쓸 수 있는데요. 여기 조례의 제5조에 의하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경비로 금액을 지출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습니다. 예. 즉 의지만 있으면 민생회복지원금 경북
안동에서도 진행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 명확히 이 조례가 있군요. 네. 그러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관련된 조례 네. 제5조에는 보면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 경비로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쓸 수 있다. 이렇게 명확히 나와 있다라는 네. 말씀이시고요. 자, 그러면 안동시에서는 이게 본 예산에서 세운 계획이 아니라서 민생회복지원금을 시민들에게 지원할 수 없는 부분은 아닐까 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것도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이럴 때 쓰라고 모아두는 기금이거든요. 예, 예. 사실 지금 다들 똑같이 저랑 체감하실 텐데요. 제2의 IMF니 많이 할 정도로 정말 경기가 어렵습니다. 음식점과 술집에 이렇게 사람이 없는 경우는 봐도 정말 처음일 정도입니다. 문을 닫고 있는 식당이 더 많고요. 경제가 어려워도 장사가 잘 된다는 화장품 판매 매출도 떨어진 지 오래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니 시민들의 지갑이 점점 더 꽁꽁 싸매지고 있습니다. 열리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죠. 네. 그러니까 이럴 때 쓰라고 모아두는 돈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모았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이 사실 그 뭐 장사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는 얘기 많이들 하시잖아요. 맞습니다. 이럴 때 쓰라고 모아둔 돈입니다. 네. 예, 정말 예, 다시 한번 좀 생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자, 그러면 김새롬 의원님도 이제 안동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궁금한 사항인데, 네. 그럼 이 안동시의 민생회복 지원금 이 지원이 가능한 걸까요? 이거는 사실 가능과 불가능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요. 의지의 문제입니다. 민생 경제가 정말 위기에 놓인 상황이거든요. 예. 사실 안동 같은 경우는 타지에서 뭐 의원님들이나 다른 지인들이 와서 물어보시는데, 김새롬 의원 안동은 대체 뭘 먹고 청년들이 살아요? 라고 물을 참 많이 묻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정말 큰 땅덩어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댐을 2개나 갖고 있고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공장도 하나 없거든요. 그렇죠. 예. 그만큼 민생 경제가 위기에 놓인 상황 속에서 안동은 정말 더 큰 상황을 직면하고 있는데요. 예. 이런 상황 속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둘러싸고 정치권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같은 대한민국 아래 어느 지역은 1년에 100만 원까지 지원을 받고 어느 지역은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봅니다. 네. 한쪽에서는 국민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선 신속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한쪽에서는 재정 건전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거나 미루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린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지원을 못하는 건가? 아니면 안 하는 건가 하는 질문입니다. 예. 이 질문의 답에 따라 책임 있는 정책 결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책임한 방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국민의 생존이 달린 문제에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것은 마치 물을 보고도 목을 축이지 않는 것과도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시민들은 끝이 없는 어두운 골목길을 가고 있는 중인데요. 책임 있는 정책 결정으로 우리 모두에게 그 어두운 골목길에 한 줄기 희망의 불빛이 되어주시길 네. 김새롬의 세상마음사 오늘 정말 간절히 바라봅니다. 예, 사실 이 민생회복지원금 같은 경우는 이제 민주당에서 꾸준히 좀 주장해온 그런 네. 정책인데 사실 지금은 이거 정치 논리, 뭐 진영 논리 이런 거 따질 때가 아니에요. 맞아요.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든데. 맞습니다. 예. 자, 만약에 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안동시에서 진행한다 이러면은 너무 많은 금액이 필요해서 인구가 또 우리 북부 지역에서는 예. 제일 많기 때문에. 네. 너무 많은 금액이 필요해서 시작조차 좀 힘든 거 아닐까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네. 자, 이 부분 좀 많은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요. 네, 요거 그냥 쉽게 말하면 톡 까놓고 예. 제가 비속어를 많이 사용하는데 톡 까놓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현재 안동시 인구가 15만 2,900명인데 예. 15만 3천 명으로 계산해 보면은 답이 쉽게 나옵니다. 그 민생회복금을 제일 적게 지원하는 지역이 파주시인데 거기가 1인당 10만 원이거든요. 예. 그럼 15만 3천 명 곱하기 10만 원 하면 153억 원입니다. 153억 원. 네. 예. 그 코로나 때처럼 세대로 계산하면은 뭐 7만 5,198세대인데요. 지금 이 민생회복금을
민생회복지원금은 코로나 때처럼 세대당 한 명한테 주는 게 아니라 국민 한 명에게 일일이 다 지원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지급 방안이 다릅니다. 예. 아까 그 안동시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 3,355억 5,836만 6천 원이라고 했습니다. 네. 이 금액으로는 안동 시민들 한 분당 200만 원씩 드리고도 남습니다. 아, 그 정도 규모군요. 네. 물론 이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에 쓰임이 다 있기 때문에 민생회복지원금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200만 원 이렇게 지출하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하지만 안동시에서는 시민 한 분 한 분께 민생회복지원금으로 드릴 금액이 충분히 지금 모금되어 있다는 거를 쉽게 예를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해서 안동 시민 15만 명이고 네. 이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이 한 3,300억 원이 있으니까 네. 1인당 200만 원 지원이 가능하다. 물론 네. 뭐 이걸로 다 써버릴 수는 아유, 그럼 없습니다만. 큰일 나죠 사실은.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10만 원씩 지급해도 20번이나 지급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네. 기금이 있다는 최소 뭐 거고. 10만 원, 2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지급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사실. 예. 네. 사실 우리 코로나 때도 이 지원금 한번 받았잖아요. 전 국민이 그렇죠. 받았는데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도 이제 지역 상품권을 아마 했었던 그 기억이 네. 나는데 그 지역 상품권을 해서 그 소규모 영업점이죠. 자영업자들이 하는 그런 곳에서 이제 참 많이 사용하게끔 도움이 됐죠. 해서 그 당시 경제가 갑자기 좀 활성화되는 그런 걸 우리가 체감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갑이 조금 열려야지 그다음에 그렇죠. 경기가 또 돌아가거든요. 사실. 예, 그리고 또 일정 기한 내에 쓰도록 해서 맞아요. 좀 일으킬 수 있는 이런 방법. 우리 안동시 차원에서도 꼭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혹시 그 시의회에서요, 네. 이게 안동시 집행부에다가 이 관련된 얘기를 뭐 대화를 했다거나 뭐 건의를 했다거나 그런 게 아직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산을 세우는 건 집행부의 고유 권한이기도 합니다. 사실. 예. 만약 뭐 회의가 있으면 한번 이 얘기를 좀 한번 전달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실 수 있는 분이니까 시의원이시니까 네.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김세롬 의원이 생각하는 오늘의 맘스 생각은요? 네,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지원이 되느냐 안 되느냐입니다. 국민 입장에서 볼 때 정부와 정치권이 아무리 논리적인 이유를 내세워도 결국 빈손이라면 변명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지금 필요한 것은 할 수 없는 것인지 아니면 안 하려 하는 것인지에 대한 솔직함입니다. 배고픈 이에게 물고기를 주는 것보다 낚시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 낫다고는 하지만 배고픔이 극심할 때는 물고기를 먼저 줘야 낚시를 할 의지도 생기는 법입니다. 지금 당장 국민들은 생계를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아이고 나중에 더 좋은 대책 마련하겠다라는 말은 공허할 뿐입니다. 김세롬의 세상맘사 오늘 마지막 한마디 남기겠습니다. 이제 행동으로 답해야 할 때입니다. 네, 이제는 행동으로 답하자.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쓰러지고 난 그 후에 쓰러진 그렇죠. 사람을 다시 일으키려면 훨씬 더 많은 비용이 드니까 맞습니다. 지금 막 쓰러지려고 할 때 그걸 좀 붙잡아주고 부축해주는 그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씀. 네, 자 지금까지 안동시 의회 김세롬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라디오 오늘 2부에서 뵙겠습니다. 나에게 딱 맞는 대학, 나에게 꼭 맞춘 대학. 나만의 경쟁력을 원한다면 안동과학대학교로 오라. 시대의 딱 취업 중심 실전학과, 학생의 꼭 현장 중심 실무교육, 취업의 맞춤, 내 꿈의 맞춤, 나의 드림핏 안동과학대학교. LG전자 베스트샷 안동 본점 오픈 1주년 기념 빅 세일. 역대급 할인 혜택과 다양한 사은품도 아낌없이 팍팍. 가격까지 체크하니까 완전 럭키잖아. 2월 7일부터 27일까지 LG 베스트샷 안동 본점 오픈 1주년 빅 세일. 오늘도 안전하게 음주운전 예방수칙 알려드립니다. 첫 번째, 술자리가 예정된 경우 미리 귀가 방법을 정하고 차는 가져가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 음주 후 자전거나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는 것도 음주운전 처벌 대상에 포함됩니다. 세 번째, 과음을 한 다음 날에는 대중교통을 이용해 주세요. 숙취 음주운전 역시 처벌 대상입니다. 네 번째, 음주운전을 방조하는 경우에도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말려주세요. 위험한 음주운전 미리 예방하여 소중한 생명을 지켜주세요. 살림꾼 김재우의 살림템 추천. 이 찬바람 뭐지? 우리 자기 춥잖아. 창틀 바람막이로 실내 온기 지켜줄게. 일회용품 버릴 때 자기 마음 불편하지. 포장은 다회용기로. 플라스틱 거절한다. 우리 채소로 만든 맛있는 한 끼. 식재료 유통을 줄이면 탄소를 줄일 수 있어. 이 모든 건 저 김재우의 살림템이자 지구 살림템. 기후 위기로부터 우리의 행복을 지켜낼 수 있도록 함께해요. 지구 살림템. 공익광고협의회. 100.1 MBC 라디오. 네, 6시 25분 36초 지나고 있네요. 이슈 오늘 시작합니다. 낙동강 녹조 문제가 심각한데요. 최근에는 낙동강 인근 주민의 코 속에서 녹조 독성 물질이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무척 위험한 물질이라는데요. 자, 낙동강 네트워크의 임희자 공동집행위원장을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임희자 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자, 네. 낙동강 주변 어민들 또 농민들 코 속에서 2명 중에 1명꼴로 녹조 독소가 검출됐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 자, 이게 어떤 결과인지 좀 더 자세히 좀 알려주신다면요. 네, 저희가 지난해 녹조가 장거랬던 8월 하순부터 시작해서 9월 중순까지 예. 낙동강 유역에 거주하는 주민들, 낙동강 주변에 있는 아파트에 거주하는 주민들, 그다음에 농민들, 어민들, 그다음에 낙동강 모니터링을 조사를 위해서 자주 낙동강에 나가는 환경단체 활동가들, 예. 이렇게 좀 대상으로 해서 97명이 이 조사에 참여를 했습니다. 예.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결과가 46명에게서 거의 절반에 가까운, 조사 참여자 중에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에게서 검출이 됐습니다. 예. 여기 보면 대구 같은 경우에는 12명이 조사에 참여했는데 한 10명이 검출이 됐고요. 어이구. 굉장히 높습니다. 예. 그다음에 창원은 15명이 참여를 했는데 7명이 검출이 됐고요. 그리고 현장 활동하는 15명 중에서 9명이 어디가요? 검출이 됐습니다. 어디가? 현장 활동가. 현장 환경단체 활동가는. 활동가. 예. 네네. 그리고 이제 부산 같은 경우에는 낙동강변에 대규모 그 아파트 단지가 많이 들어서 있는데요. 예. 부산 같은 경우에는 19명이 참여를 했는데 9명에서 검출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가장 높은 최대의 그 검출치를 보였던 분이 부산 쪽에 어민분이 예,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거의 그 21 나노그램, 굉장히 높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래요. 예. 아이고, 뭐 대구부터 해서 창원 또 뭐 부산까지. 부산에는 또 게다가 또 농민 어민들이 아니라 그냥 낙동강 주변 아파트에 사시는 그냥 일반 주민들 대상으로 했는데도 네. 이렇게 절반 가까이가 나왔다라는 지금 건데. 지금 창녕 같은 경우에 예. 그 창녕 남지 하면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 그 남지 바로 옆에 이제 아파트가 이렇게 몇 채 들어서 있는데요. 그 아파트의 주부께서 거주하시는 주부님이 그래요. 지금 보면 굉장히 높게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이 녹조 독소라는 게 또 무엇인지 이것도 좀 궁금한데 이게 지금 인체에 굉장히 좀 유해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맞습니다. 그 낙동강에 녹조가 창궐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 이 물질이 굉장히 관심을 받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이 물질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로시스템, 그러니까 녹조가 내보내는 생성하는 녹조 독 이름이 마이크로시스템입니다. 예. 근데 이 마이크로시스템이 한 종류가 아니고 한 300여 종의 독성을 만들어낸다라고 이렇게 이미 연구 결과는 나와 있고요. 예. 근데 이번에 저희가 조사를 한 거는 이 중에서 낙동강에서 거의 빈번하게 발생하는 물질 3종류만 저희가 조사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 독성 물질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은 이제 외국의 연구를 보면요. 예. 이게 뭐 원수에서 녹조가 창궐하는 강에서뿐만이 아니고 이것이 뭐 이 물을 사용하는 수돗물, 그다음에 이 물로 농사를 짓는
쌀이나 배추나 무나 이런 각종 채소들에서 그리고 공기 중에서 이렇게 검출되는 걸로 그야말로 뭐 육해공에서 다 검출이 되니 입으로 먹는 걸로 숨 쉬는 걸로 뭐 다 검출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일단은 몸속으로 들어가면 뇌로는 치매를 뇌로 들어가게 된다면 치매를 일으키게 되고요. 그 다음에 간으로 들어가면 간암을 유발하고, 그 다음에 생식기로 들어간다면은 정자수 감소나 그러니까 정자의 모형을 변화시켜서 결국은 생식 기능 장애, 저하를 일으키고, 뭐 이런 정말 온몸에 다 영향을 미치는 굉장히 위험한 물질. 그렇군요. 특히 우리 시민들이 다이옥신 하면은 잘 아는데 지금 인간이 발견한 유해성을 독성으로 본다면 다이옥신이 가장 최악입니다. 근데 이 다이옥신의 밑에 있는 게 바로 아래 단계에 있는 게 이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이 독성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쉽게 정상가리 6,600배의 독성을 가지고 있다. 그냥 6,600배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뭐 단순하게 굉장히 독성이 센 거거든요. 옛날에 타약으로 사용했던 게 이 물질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알고 뭐 많이 들어본 다이옥신 이게 가장 유해한 건데 이거 다음으로 유해한 게 마이크로시스틴이라고 보면 되겠다. 뭐 이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되겠고. 자, 그러면 그 다양한 증상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녹조가 확인된 분들 중에서 뭐 어떤 경우가 좀 있었습니까? 지금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눈 가려움증. 그 다음에 뭐 눈에서 뭐 눈물이 난다거나 아니면은 눈이 따갑다든지 이런 정상을 가장 많이 좀 호소하시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콧물, 코막힘, 그 다음에 그 피부 가려움, 피부 따가움, 발진, 그야말로 다양하게 특히 이제 두통을 호소하는 분도 계셨고요. 그리고 또 작게는 호흡 곤란이나 그리고 몸에서 열이 난다거나 뭐 이러한 정상들이 이 마이크로시스템이라고 하는 이 독성 물질을 접했을 때에 나타나는 급성 정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정상들을 이번에 조사 참여자들도 비슷하게 이렇게 호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눈, 코, 피부, 두통, 호흡기 등등 뭐 안 나타나는 증상이 없다고 할 정도로 우리 이제 자 녹조 독소가 어떻게 해서 주변의 어민들, 농민들 코에서까지 이렇게 검출된 건지 이게 좀 궁금한데요. 강의 녹조가 인체 유입되는 그 경로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녹조가 이제 여름에 그 강에서 창궐하지 않습니까? 강이라는 거는 바람이 굉장히 많이 붑니다. 그렇죠. 바람이 불면 파랑에 의해서 작은 물방울이 대기 중으로 분사되지 않습니까? 이때에 녹조가 함께 유해 남세균이 함께 그 물과 함께 대기 중으로 확산이 되고요. 그리고 이것이 에어로졸화돼서 대기에 떠돌고 있다가 숨을 쉬면서 결국은 코로 흡입되는 이러한 경로를 통해서 인체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고 일단 여기에서 만약에 코로 들어온 것이 점막이 파괴된다든지 훼손이 된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바로 혈관으로 유입되고 혈관으로 유입되면 머리부터 시작해서 온 전신으로 퍼지면서 결국은 인체에 영향을 미치는 행태가 일반적인 경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바람이 불면 이제 공기 중으로 에어로졸 형태로 이제 쭉 퍼지게 된다. 우리가 이제 그걸 흡입하게 되면 이렇게. 자, 그런데 정작 환경부에서는요 하는 얘기가 공기 중에 녹조 독소는 없다 이렇게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이건 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이제 환경부가 발표하는 자료들을 제가 유심히 보는데 어디에서 조사를 했는가, 그리고 어떤 때에 시기가 어느 때인가 이걸 유심히 보는데요. 지금 지난해에도 환경부가 사실 환경부도 지난해에 11월 달에 비강 조사를 했습니다. 그 우리 경북 지역에 있는 영주댐, 낙동강의 최상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영주댐의 주변의 주민 10여 분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10여 명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조사를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불검출됐다라고 지난해에 발표를 했고요. 근데 이 조사 시기를 보면은 11월 26일 날 일제히 시로를 채취했습니다. 11월 26일이요? 그럼 겨울 다 돼서인데? 그렇죠. 그러면
녹조가 발생하는 시기는 여름입니다. 여름이잖아요. 예. 네, 여름인데 녹조가 발생하지 않은 시기에 10여 명의 주민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다는 거죠. 이걸 발표하고 검출되지 않았다. 이렇게 한 거는 이것 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이거 정부가 너무 무책임한 거죠. 그렇네요, 정말.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그 낙동강 네트워크에서 조사한 거는 지난해 이제 8월부터 9월까지 녹조가 한창 심할 때 그때 조사를 한 거고. 9월 12일까지. 9월 12일까지. 이게 지금 환경부는 녹조가 발생하지 않는 시기인 11월 26일에 조사한 결과를 발표했다. 믿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이시고 그렇다면 이 환경부 등 관계 당국에 요구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어쨌든 녹조가 이번에 낙동강변 주변에서 거의 다 검출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들에게서 검출이 됐다는 거는 그러면 지금 이거는 사실 우리 아이들도 위험하다. 그 공간에 있었던 아이들도 위험하다. 그리고 특히 낙동강변에는 아파트들도 형성이, 마을들도 형성이 되어 있지만은 그 속에는 학교들이 거의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 학교에서 하루 종일 생활하는 이 아이들은 안전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절대 안전하지 않다. 이 아이들의 코 속에도 녹조독이 그 여름에는 있을 수 있다. 그렇죠. 이런 의혹을 우리가 우려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렇다면 지금 정부가 이런 자세로 대하면 안 되는 거죠. 시민들에게 직접 그 위험에 녹조독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곳을 찾아서 조사해가지고 없다고 얘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녹조라고 하는 것이 창고라는 곳, 그곳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고 그 주변에서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그 안정성을 검증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정부가 얘기하는 이 방식은 문제가 많다. 그리고 또 지금 정부가 환경부가 공동조사하겠다라고 국회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지금 저희에게 민간 전문가들하고 공동조사하겠다고 했지만 저희한테 제안된 게 없고 그리고 또 내부적으로 얘기 들려오는 거 보면은 이게 공동조사가 아니고요. 국민의 안전을 검증하는 확인하는 그런 조사가 아니라 우리는 조사하면 발견이 안 되는데 검출이 안 되는데 왜 시민단체가 하는 거는 검출이 되냐. 믿을 수 없다. 저거 검증해봐야 된다. 요게 지금 환경부 입장입니다. 지금 공동조사라고 하는 그 허울 속에 지금 담겨 있는 건 결국은 NGO가 하는 건 믿지 못하겠으니까 저거 검증하는 요걸 공동조사라는 이름 하에 지금 하겠다라고 하니 지금 환경부가 이 사태를 너무 안일하게 보고 있다. 저희는 환경부의 이러한 자세 빨리 고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궁극적으로 이제 녹조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방법이 필요하겠는지 그리고 뭐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함께 좀 전해주시죠. 녹조는요 발생하는 곳이 물이 고여 있는 곳입니다. 다른 조건들은 우리가 수온, 그리고 햇빛 이런 거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자연이 하는 거고 하늘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는 거고 결국은 녹조는 발생 원인 중에 조건 중에 또 하나가 바로 물이 흐르는 곳에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낙동강에서 지금 뭐가 문제냐. 결국 8개 보입니다. 8개 보 때문에 강물이 흐르지 못하고 이 흐르지 못하는 속에서 수온이 올라가는 여름철에 녹조가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강물을 흐르게 하는 이러한 행정 조치를 빨리 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지금 낙동강에서 녹조는 거의 80% 정도는 저감시킬 수 있다는 게 지금 학계의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이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녹조는 고인물에서 발생한다. 그러니까 볼을 철거를 하든지 철거가 힘들면은 수문 방류를 최대한 하든지 강물을 흐르게 해야 된다. 이 말씀 강조를 하시네요. 오늘 여기까지. 앞으로 좀 수고 많이 해주시고요. 오늘 도움 말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낙동강 네트워크 임희자 공동집행위원장이었습니다. 네, 최유한의 시사 따라잡기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요즘 중국의 딥시크에 대한 말이 많은데 오늘 자세히 좀 알아보죠. 최유한 시사평론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반갑습니다. 최 의원입니다. 네, TV에서 이 딥시크 얘기가 참 많이 나오던데요. 예. 네, 오늘 좀 확실히 좀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딥시크가 무엇인지부터 좀 정리를 좀 해주시죠. 우리 진행자님 챗 GPT는 사용해 보셨어요? 아니요, 사용 못 해봤어요. 아직. 네. 사실 챗 GPT나 예. 딥시크나 비슷해요. 사전적 정의가 예. 인공지능 기반의 챗봇 및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입니다. 예. 사용자가 입력한 텍스트, 음성 명령, 업로드한 파일 등을 활용해서 대화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사용자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서 이를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딥시크가 사실은 중국의 헤지펀드 하이플라이어의 량원펑이라는 사람이 2023년에 만든 벤처기업에서 만들었어요. 예. 벤처기업 이름이 딥시크예요. 여기 상품이 딥시크가 나왔죠. 예. 이게 2024년도에 이 AI 모델인 딥시크를 내놨는데 당시에는 세상에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가졌어요. 그러다가 지난달 1월 20일 날 딥시크의 좀 버전이 개량된 딥시크 R1을 슬그머니 공개합니다. 근데 이게 난리가 났어요. 세상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예. 이 성능이 장난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네노라 하는 미국 빅테크 기업들이 개발한 제품의 성능을 육박했을 뿐만 아니라 이 딥시크 기술 보고서 보면 이미지 생성 기술도 이미 오픈 AI, 미국의 대표적인 챗 GPT 오픈 AI를 이미 뛰어넘었다. 이런 평가가 나온 거죠. 이 딥시크라는 게 원래는 작년에 이제 모델을 출시했는데 관심이 없다가 이제 지난달에 이제 이렇게 세상에 발칵 뒤집어진 건데, 당시 뉴스 보니까 미국에서는 어마어마한 규모의 그 돈을 투입해서 오픈 AI를 생성했는데 중국은 아주 적은 돈으로 그에 비하면 적은 돈으로 이 딥시크를 개발했다. 그래서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쩐의 전쟁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 이것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이 2023년 R&D 연구개발에 투자한 금액이 454억 달러, 우리 돈으로 59조 3,700억 원이었어요. 네. 그 같은 해 메타 같은 경우는 385억 달러, 46조 원을 썼거든요. 근데 이거와 비견하게 예를 들어 우리나라 네이버 같은 경우는 1조 9,926억 원. 카카오는 R&D 비용으로 1조 2,235억 원. 우리나라 기업도 굉장히 많이 투자하지만 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규모 면에서는 그러네요. 그러니까 게임이 되겠냐 이랬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놀랍게도 딥시크가 미국이 이제 중국의 반도체 수출 규제를 하니까 여기 걸리지 않도록 엔비디아에서 따로 만든 저사양 칩, 굉장히 싼 사양이 높지 않은 저사양 칩을 활용하고 비용도 겨우 86억 5,800만 원 우리 돈으로. 그리고 기존의 메타나 알파벳이나 보다 한 10분의 1 수준으로 딥시크를 만들어버렸어요. 10분의 1로? 네. 미국이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 등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자금 회사가 저사양 AI 칩, 저비용으로 그 오픈 AI를 뛰어넘는 고성능 AI 모델을 개발에 성공했기 때문에 엄청나게 충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겠고 트럼프는 굉장히 기분이 안 좋았겠고 이렇게 그렇죠.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딥시크가 어느 정도의 능력을 갖췄냐? 미국의 그 회사들보다 어느 좀 비교한 게 좀 있습니까? 능력? 예. 이거 라디오 방송에서 이거 눈으로 보여드려야 되는데, 퍼센테이지를 말씀으로 드리는 게 좀 민망하긴 한데, 성능 보고서 한 6가지 성능 평가 항목 중, 3개 항목은 오픈 AI를 뛰어넘었어요. 딥시크가 뛰어넘었고. 예를 들어서, 미국 수학경 시대의 문제 해결 능력, 딥시크가 79.8, 오픈 AI 79.2 뛰어넘었죠. 500개 이상의 고급 수학 문제 해결 능력, 딥시크 97.3, 오픈AI 96.4.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문제 해결은 딥시크 49.2, 오픈AI 48.9. 그러니까 돈 적게 들여서 오픈AI보다 훨씬 더 뛰어난 거예요, 이 상황이. 그리고 다른 나머지 3개 문제, 프로그래밍 대회 수준의 문제 해결 능력, 물리, 화학, 생물학 분야의 박사 수준 문제 해결 능력, 다중언어 이해 능력. 이것도 딥시크하고 오픈AI와 비교하면은 큰 차이가 안 나요. 0.몇% 차이 1%
차이 뭐 요 정도밖에 안 나니까 예. 아니 이럴 바에야 왜 그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가지고 오픈 AI를 해? 차라리 딥시크 이게 적은 돈 들여서 하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죠. 당연하죠. 예, 뭐 헛돈 썼다 뭐 이런 얘기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상황인데 자 궁금한 건 어떻게 중국은 이렇게 저비용으로 이러한 고성능의 딥시크를 만들어낼 수 있었냐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제가 이거를 이제 기존의 하드웨어를 최적화했다 모든 부분을 업데이트하는 게 중요한 내용, 핵심적인 내용을 학습하는 방법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면 어려우니까 제가 비교를 해서 말씀드릴게요. 예. 미국의 오픈 AI는 굉장히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학생인데 여기다가 각 과목별로 이 과외 선생님을 다 갖다 붙였어요. 아, 예. 그래서 공부를 엄청나게 시킨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다 외우는 거죠. 다 공부하고. 그렇죠. 그런데 딥시크 같은 경우는 그럴 만한 돈이 없으니까 과외 선생님을 다 붙이지 못하고 꼭 시험에 나올 만한 꼭 문제 처리가 필요할 만한 요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만 딱딱 과외를 시켜서 공부를 시킨 거예요. 결과를 보니까 딥시크가 그러니까 과외를 별로 많이 시키지 않았던 이 딥시크가 엄청나게 돈 들여서 과외 선생님 다 갖다 붙인 오픈 AI하고 비슷한 거예요. 성적이. 그렇군요. 이 비유를 하자면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한마디로 이제 그 AI 시대 최대 난제가 대량의 반도체 칩 필요하거든요. 대규모 전력 필요하고요. 대형 데이터 센터도 필요합니다. 이런 수요가 딥시크는 별로 필요 없는 거예요. 잘 최적화해서 모든 부분을 업데이트하는 게 꼭 중요한 내용. 핵심적인 내용만 이것만 공부해. 그러면 내 문제 나와. 이렇게 해보니까 그만큼 효율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돈 많이 들여도 엉뚱한 거 외우는 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아, 이해가 확 갔습니다. 그러니까 비유를 하자면 그렇습니다. A 학생, B 학생이 있는데 A 학생은 과외를 한 달에 500만 원 들여서 전교 1등 했고 B 학생은 한 달에 과외비 50만 원 들여서 공동 전교 1등 했고 뭐 이런 거네요. 그러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돈 많이 들인 그 집에서는 굉장히 화가 날 테고. 화가 나죠. 그런 상황. 자, 근데 지금 보면은 전 세계에서 뭐 정부 차원에서 좀 그랬던 것 같은데 미국 기업들 딥시크에 접속하는 걸 차단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도 마찬가지다. 정부 차원에서 이제 차단하도록. 뭐 정보 유출 얘기가 좀 나오고 이게 혹시 좀 미국에서 일부러 그런 거 아니냐, 딥시크 커지는 걸 좀 막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저는 그런 개인적으로 생각이 좀 들었는데 사실관계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경쟁 상대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게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게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민간에서도 이 껄쩍지근한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솔직히 똑똑하고 개발 비용 적게 들어서 가성비 경쟁 부추기면서 AI 업계에 긴장감을 딥시크가 풀어놨다. 이게 맞거든요. 그 우리나라 공개한 지 3주도 안 돼서 120만 명이 지금 사용하게 됐습니다. 문제는 과도한 사용자 정보 수집으로 민감한 정보 유출이 우려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요 보면은요 생년월일 넣고 이름 넣고 주소와 전화번호, 비밀번호, IP 정보 다 넣습니다. 그래 사용 가능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 똑똑한 딥시크가 어떻게 구별하냐면은 이 사용자가 자판을 입력하는 패턴까지 외워버려요. 리듬까지 외워버려요. 그럼 이 사람이 진짜 최혜원이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그 나중에 그걸 똑같이 사용한다면 이거 최혜원 아닌데 이미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로 똑똑합니다. 근데 이 정보를 중국 항저우에 있는 본사로 보내버립니다. 근데 그 중국 항저우에 있는 본사에 있는 이 회사에 대해서 중국 정부가 이 중국 기업 축적한 개인정보를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접속한 사람의 정치 성향까지 다 파악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요한 개인정보가 홀라당 중국 정부에 넘어간다? 이러면 안 되지. 라고 반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논리가 개인적으로는 조금 와닿지가 않고 사실 이거 똑같은 논리로 따지면 미국의 오픈 AI도 마찬가지 아닐까 싶어요. 정부 유출 마찬가지 될 것 같은데.
요거는 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예. 자, 그러면은 전 세계적으로 좀 보죠. 미국, 유럽, 일본 등등 해서 지금 어떻게 지금 자제를 권고하고 나온 겁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아예 딥시크 기능 의회에서 뭐 제한했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딥시크뿐만 아니라 중국판 인스타그램 샤오홍수라든지 틱톡 자매회의 레몬 파일도 금지를 시켰어요. 유럽도 이탈리아,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다 차단하거나 뭐 만약 이거 개인 사용자 이거 어떻게 처리합니까? 하고 질의서 발송하고요. 이건 나머지도 마찬가지. 일본이라든지 호주라든지 대만도 마찬가지로 금지시키고 있고 우리나라도 외교부, 국방부, 산업통상자원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예민하지 않습니까? 아시 없어 차단했고요. 나머지 정부 부처 마찬가지고 이제 금융권이라든지 증권가도 딥시크는 좀 문제가 있지 않아? 미국에서 차단하고 있는데 우리 따라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접속 금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 딥시크 이 논란을 보고서 우리나라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반면교사 혹은 벤치마킹을 할 부분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요. 이렇게 적은 비용으로 이렇게 훌륭한 걸 만들어낸 중국에 대해서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게 이제 위기이자 기회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미국 같은 경우는 막 수백억 억 원을 쓰는데 우린 아니 몇백조 원을 쓰는데 우리는 뭐 1조 2천억 원 뭐 이 정도밖에 안 쓰니까. 뭐 미국 기업은 뭐 50조, 60조 이렇게 썼잖아요. 50조, 우리는 60조. 뭐 1조 좀 넘게 썼고. 그런데 문제는 저비용 고성능 모델이 뜬다고 해서 투자 경쟁 무의미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평가는 하되 딥시크 부상을 경쟁력 키우려면 정부 차원에서 정치적 지원과 인프라 확대는 필수적이다. 그래서 소위 사용되는 GPU라고 하는 이 GPU 자원을 확보하는 등 R&D 환경 조성해야 된다. R&D 예산 깎아놓고 나중에 안 깎았다 거짓말하지 말고 일단 정부는 올해 안에 GPU 15,000개 이르면 내년까지 총 3만 개 확보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현재로서는 한 고성능 GPU가 한 2,000개 정도밖에 없거든요. 예. 이걸 좀 더 고성능 GPU를 좀 더 확보해야 될 그런 숙제가 있다는 거고. 아까 처음에 좀 살짝 소개를 해주신 이 딥시크를 개발한 량원 펑이라는 사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요? 이 사람 굉장히 괴짜래요. 2015년에 친구 2명하고 좀 똑같은 히스토리긴 한데 뭐 수찬성 청두의 허름한 아파트 구에서 하루 종일 세수도 않고 골방에 틀어박혀서 컴퓨터를 이용한 주식 투자 연구했다. 뭐 이런 얘기 있고요. 여기에서 퀀트 트레이딩 업체 자동으로 이제 돈 버는 시스템이라고 하는데 여기서 하이플라이어라는 헤지 펀드 회사를 설립해서 운용 자산이 100억 위안, 우리 돈으로 2조 원을 넘기기도 했어요. 떼돈을 번 거예요. 그리고 나서 2019년부터 엉뚱한 짓을 시작했는데 그때서부터 GPU를 사들였대요.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뭐 이상한 친구다. 뭐 공부벌레 생님, 뭐 억만장제 취미 정도로 생각했는데 진짜 아무도 예상하지 못하게 이 꺼범하게 생긴 이 친구가 세계를 홀라당 뒤집어지는 딥시크를 만들어낸 거죠. 외모가 좀 꺼범하게 생겼나 보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괴짜이자 뭐 말씀 들어보니까 천재네요. 그렇죠? 천재. 자, 그럼 마지막으로 딥시크 출연으로 미국 빅테크 기업의 거품이 터지는 게 아니냐는 그런 우려도 확산하고 있다고요. 이 난리가 났던 게 3.1% 나스닥이 폭락하고 엔비디아 주가도 17% 급락했거든요. 왜? 저비용 AI 칩 가지고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트럼프가 지금 일본 소프트뱅크 창업자 손정희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굉장히 트럼프로서는 꽤 화가 나 있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우리한테는 이 딥시크라는 것은 위기이다. 동시에 기회일 수도 있다. 좀 더 투자에 대해서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딥시크에 대해서 딥하게 시크해봤습니다. 자, 지금까지 최요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